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그동안 급락세를 걸었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코스피 시장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맞추지는 않았지만 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그런 의상을 입고 왔는데 맞네요. 네, 이렇게 엇갈린 시장일지라도 여러분들께 꼭 챙겨드릴 꿀팁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오늘 거래자들 1부, 2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0월 27일 화요일장 이지환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이 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 사실 이제 어제 미국장에 굉장히 많이 네, 하락했기 맞아요.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도 좀 사실 설쳤는데 음.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불과 한 10여 분 만에 1,000억 이상을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고 팔아도 시장이 등락이 갈리는데 장 시작 한 10분여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해버리니까 시장이 하락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코스닥 시장이 이제 지난 하락폭이 굉장히 좀 가대했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또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매수가 굉장히 취약한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옵션 그리고 소량의 주식 매수 매도 물량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갈린다.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미국 대선 전후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나타낼 때까지는 계속해서 선물과 주식이 연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간략하게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네. 최충성 의원님도 인사 부탁드려야죠. 네, 최충성 위원님도 오랜만인데 네. 이제 두 분 하면 케미가 잘 맞는 커플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빨간색 양복 넥타이로 맞추신 건가요, 혹시? 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항상 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저는 이거 항상 굉장히 하시고 제가 친한 그 시청자분이 네. 선물해 주셔가지고 진짜요? 이 시간 방송에는 꼭 하고 나옵니다. 그걸 그런 너무 멋있으시다. 그러니까요. 위원님은 전 제가 사비로 내가 나에게 내돈 선물했다. 내산. 그렇죠, 그렇죠. 내돈 내산이 또 트렌드니까.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충성 위원님한테도 인사를 드렸으니까 네. 좀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맞아요. 이제 이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함에 따라서 시장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지만 전체적인 수급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시장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은 아니고요. 워낙 이제 낙폭이 좀 가대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좀 좋게 들어올 때 정리할 종목을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았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좀 남아있고 조정이 완전히 끝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이 조금 거세지고 있고 유럽 시장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거의 한 4% 가까운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시장은 일단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조금은 현금화를 좀 시키고 주도주로 좀 몰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지금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하고 업학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매수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주도 섹터에서 점점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면 오히려 이런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주도 섹터 쪽으로 좀 몰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시장에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섹터별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차별화 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떤 섹터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정말 깊고 자세한 그런 시장 리딩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로도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서 바로 내일장부터 우리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내돈내산 하신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도 오늘 시장 여쭤봐야겠죠. 아유, 뭐 스스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위원님? 아무도 안 사주네. 아, 여러분. 사달라는 소리로 그러니까 이거 들리네요. 눈치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눈치 주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냥 알고 계셔 주셨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 최충성 의원님 워낙에 좋은 종목들 많이 주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도움받으신 분들은 좀 뜨끔하셨길. 일단 위원님께 오늘 시장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는데 아직 기회장은 멀었을까요? 기회장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뭐 쉽게 주지 않을 것이고 일단 어제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좀 흔들려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어제 선반영이 일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켰었고 일단 선반영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뭐 지수 하락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장전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 지수 하락, 시가의 그런 부분들을 보시지 말고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수급을 유지해 주는지를 좀 확인하라.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오늘은 역시나 외국인들이 좀 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등 떠미는 시장입니다. 뭐 시장에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버티는 사람이 최후까지 살아남는 거고 기회는 확실히 찾아옵니다. 이런 시장을 잘 뭐 견딘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버틴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관망하면서 기다릴 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일단 매수 주체인 외국인, 기관, 뭐 개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은 그냥 다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호재가 나올 건덕지가 없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악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포지션을 잡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하고 분할 매수를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 돼요. 근데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좀 시장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네요. 늘 개인 투자자는 다른 수급 주체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다, 아니면 좀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좀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당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으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화면을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귤을 박스로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이제 겨울 과일의 꽃, 귤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인데요. 올겨울에 귤을 끊이지 않게 박스로 사다 계속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네, 이번 주 계속해서 겨울 과일의 꽃이죠.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귤 한 박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귤 한 박스 말고도 뭐 요즘에 좀 비싼 과일 있잖아요. 샤인머스켓 같은 거. 그런 거 좀- 근데 맛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사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과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위원님? 귤도 좋아하고 그냥 사실 많이 먹진 않고요. 네. 사과도 좋아하고 조금씩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다양한 과일을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오늘 듣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떠세요? 좀 과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진짜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귤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약간 주제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귤 박스 사는 거니까 네. 단타 종목 드려야 되나요? 아, 역시 단타의 제왕이시고. 그러니까요. 그럼 먼저 이 장기전의 제왕이신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 귤 박스채로 사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거의 장기 투자를 하는 제가 장기 투자를 해서 귤을 한 박스 사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한 트럭이네요. 귤 한 트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귤 한 트럭을 살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아마 오늘도 제 종목은 보시면 한 80% 이상이 또 바로 눈치를 채실 겁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얘기하는 그린 뉴딜의 선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 아마 그린 뉴딜하면 제가 테마주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를 제외하면 뭐 섹터는 하나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의 주도 종목 맞고요.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이 매집을 좀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1개월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면 네.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위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8월 이후에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지금부터 딱 1개월 전부터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부터 개인이 매도 포지션이고 외국인의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의 기관이 어디를 사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든 종목을 보실 때 1개월 내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 1개월 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지금 한 바퀴 이제 바뀌는 추세인데 가장 큰 특징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IT 성장주든 경기 확장주든 경기 민감주든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주가가 좀 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징은 보통 유동성 장세의 2기로 넘어가면 가장 크게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데 이 종목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린 뉴딜과 외국인의 수집과 최근에 실적까지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인데 80%는 짐작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80%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또 좀 큰 종목이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최근에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충성 위원님의 종목도 힌트를 좀 들어봐야겠죠. 귤 한 박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그럼 단타 종목을 알려드려야 되나? 그 정도야 이렇게, 라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명을 빠르게 맞춰주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안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종목명을 맞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일단 힌트를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네, 종목인가요? 단타 종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최충성 위원님 종목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중소형 어려운 투자 종목이 보니까. 많아서. 이거는 뭐 거의 다 답을 드리는 거라 오늘은 쉬우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 뭐 일본과 관련해가지고 불매운동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코데지 컴바인이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BYC 같은 차트도 지금 굉장히 이쁩니다.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뭐 개별적으로 모나미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추세가 뭐 강하지 않은데 어쨌든 뭐 일본과 악재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는 뭐 일본이든 북한이든 관련된 뉴스가 악재를 계속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한 번쯤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니트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패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젠, 지오지아 같은 종목들 아실 텐데 특히 이제 탑10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매운동 관련주
관련해가지고서는 지금 움직임을 사실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좀 많이 쉬기도 했고 관련된 차트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의미 없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좀 악재가 나오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잘 끌어갈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불매운동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참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핫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또 맞아요. 시장에 반영이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브랜드명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금방 또 맞추시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네요. 네. 네네. 저는 이 종목이 되게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광군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유통 관련주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쇼핑 유통 관련주를 오늘 들고 오셔서 어떤 종목일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종목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에서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2부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트레이딩 Q&A 시간 과연 어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1.9%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이런 주제입니다. 일단 코로나 충격 때문에 1분기와 2분기의 GDP 성장률이 좀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분기에는 2%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단순히 기저효과인지 아니면 앞으로 3분기 이후에도 국내 성장률이 좀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위원님? 예, 사실 이제 수치가 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수치는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이제 3분기 GDP 관련된 경제 지표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2분기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이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3분기부터 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역성장이 멈췄다라는 부분에서 좀 안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배경 부분은 글로벌하게 좀 비슷하게 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선방했던 부분은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업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수치가 잘 나온 것은 맞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현대자동차나 현대차나 혹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으로 실적이 좀 나아졌는데 예를 든다면 글로벌 기업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보더라도 상당한 수치가 나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탑10 자동차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폭이 나왔을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제조업들이 선방한 부분은 상당히 맞는 부분으로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로 그 부분이 좀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IT 관련된 분야와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운송 장비 쪽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IT 섹터 쪽으로 보면 수출과 함께 설비 투자가 지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GDP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 글로벌하게 경제 지표 발표되는 부분을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가 비대면 이후에 디지털 뉴딜 정책 쪽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5G나 뭐 MLCC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현재 경제 회복의 선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IT 종목도 내 이런 섹터들이 가지는 성장성에 좀 집중해 본다면은 너무 우리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섹터별의 불균형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설비 투자 부분에서 이 GDP 성장률이 좀 반등을 해줬다. 혹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위원님. 그럼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해외 경쟁력은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이전에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민감도가 예전에 하고 한 10여 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대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한 생산 기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다 수출하는 물량으로 보면 환율이 굉장히 민감해지만
같은 경우는 이 환율 민감도가 1대 1.3 채 안 되거든요. 예전에 비교하면. 그런 걸 보신다면은 너무 환율에 민감할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이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환율이 우리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한 생산기지, 뭐 IT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한 생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에 환율의 중요성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수출 시장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또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서 맞아요. 18만 원까지 갈지 20만 원 갈지 주가의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오고 좀 있더라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좀 주가 흐름 분석이 좀 궁금한데 최충성 위원님께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지환 전문가님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요. 밀당을 해가지고 어느 위원님께 여쭤볼까. 제 질문 아무도 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짝꿍이잖아요, 네. 위원님.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현대차 앞으로 더 잘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요. 많은 분들이 20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현대차 플러스 뭐 테슬라라고 해서 현슬라 20만 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들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20만 원까지 이왕이면은 할까요? 전고점이 신고가인 27만 원까지. 와, 27만 원까지? 네.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27만 원?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으니까 1차적으로는 뭐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뭐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천천히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몇 프로를 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일단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줄 수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27만 원도 뭐 성장을 많이 해 간다면 뭐 그에 대해서 발전이나 단순하게 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런 것들 외에 뭐 추가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올라간다면 뭐 27만 원도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현대차를 갖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첫 번째 이제 질문이었죠.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이 이슈에 대한 최충성 위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뉴스에서 뭐 기사에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뭐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은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저 효과라는 부분은 엄연히 좀 작용하는 면이 있다. 이번 분기는 그렇기 때문에 1, 2분기에 워낙 안 좋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조금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어갈 건지 뭐 이번 분기보다는 사실상 4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를 해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설비나 이런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린 뉴딜 정책이나 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소비 관련해서도 뭐 일정 부분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은 뭐 정부에서 돈을 풀기도 했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뭐 완벽하게 살아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번 수치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체감이 경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정말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이런 경제 상황이 좋아졌는지 체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런 걸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3분기 이렇게 GDP가 좋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꼭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기된 배터리 소송 판결, LG와 SK의 합의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서 벌어진 최종 판결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는 소식이 또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달 5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우려를 표시하고 계신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에 단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 보시나요? 이제 이전보다는 파급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이제 뭐 소송이 진행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어떻게- 깜빡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판결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알아서 좀 해결을 좀 각자 좀 하라라는 이제 암시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해석은 이제 동상이몽이죠.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여론의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예비 패소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45일이라는 또다시 연기 신청이 됐다는 거는 뭔가 이전 판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SK이노베이션의 얘기를 한 거고 LG화학은 결과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서로의 이 상대에 대한 감정은 이제 많이 누그러졌죠.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서로 판결 이전에 합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서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미치는 파급력은 뭐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크게 이슈화 될 부분도 아니고 LG화학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뭐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크게 득될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모종의 서로 간의 합의점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은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좀 등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LG화학의 악재를 좀 찾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LG화학이 하는 행태가 좀 밉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한 기업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은 차가운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LG화학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LG화학이 받고 있는 평가는 조금 박하다는 부분이 좀 맞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 싶고 이번에 이제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보고 싶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조속하게 합의를 이루어내는 부분이 주주나 모든 분들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소송 이슈가 사실은 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벌써 잊으실 정도로 참 오래된 이슈기도 네. 합니다. 우리 도행코님도 까먹으실 뻔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번 이슈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소송건이 있었지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이 각각 종목의 주가 흐름에만 좀 집중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가 있는지 깜빡하셨던 분들은 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주가 영향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도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또 반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G화학 주가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네. 부결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좀 할 건데 이제 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정도 찬성 그리고 참석한 주총에 참석한 주주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게 되는데 LG가 지금 모회사 LG가 그 가지고 있는 주가의 5지분 합치면 30%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조금만 힘을 보태면 아마 통과는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반대 표시한 부분이 여론을 등에 업고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표가 많으면 부결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 펀드들이 좀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제 찬성 입장이 좀 높은데 어쨌든 지금 LG화학의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전에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했던 회사들을 보면 인적 분할 되기 직전까지 한 달 정도 상간까지 주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물적 분할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 한 7, 8년 전부터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한 기업들이 지금 주로 자회사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주주한테 비친 하정이죠. 왜냐하면 주주의 권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면 단순히 호재가 되고 인적 분할이면 조금 악재가 되지만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한테는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인 것 같아요. 중국의 틱톡의 바이트댄스도 사업을 분할을 해서 IPO를 시키겠다 이런 이슈도 오늘 떴었고 정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회사를 분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주주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위원님의 의견은 나중에 이게 인적 분할로 다시 돌아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특히 그 강고인데 11시 강의를 좀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적 분할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인적 분할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호재인가 악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물적 분할을 호재로 보고 인적 분할은 권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악재로 좀 보고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은 먼저 방송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LG화학의 주주기 때문에 LG화학이 예를 들어서 LG 배터리라는 회사가 생기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소유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삼성물산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과 같이 삼성전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네. 그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 IPO에 의해서 자금을 상당히 많이 모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주들은 권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적 분할 이야기는 이제 이지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잠시 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락장에서 심리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급락장에서 사실 이 수익률보다 잡기 힘든 게 멘탈이거든요. 이 멘탈을 꽉 잡고 계시면은 이런 하락장도 견뎌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 8시 30분에 이쪽 채널로도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워낙에 좀 깜빡 잊을 만큼 오래된 소송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까먹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LG화학의 주가를 뭐 상향으로는 100만 원까지 보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에 대해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망 의견. 상승을 했다가 지금 121선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가 안정을 찾은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지지 라인은 지지해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뭐 자리를 잡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파악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임은 뭐 무시할 수 없으나 일단 안정을 찾고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일단 차트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은 조금 하락이 멈추고 상향으로 살짝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망 관점보다는 천천히 한번 뭐 상승으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도 차트가 살아있어요. 힘을 완전히 잃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61선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상향으로 좀 올라가려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해 주셨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적 분할 이슈도 있잖아요. 뭐 이전 전문가님께서 그게 과연 물적 분할 뭐 이런 이슈가 기업에게 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LG화학 자체한테 이 이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 앞으로 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최초에 이게 물적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상
분할에 대해서 뭐 주가에 영향을 주고 분할을 해서 뭐 다른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분할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훼손이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게 진짜 나쁜 건지 주가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재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 가치를 훼손할 만한 그런 것들인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단 투자를 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주주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다만 뭐 그걸 제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공부를 해보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이번 연도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이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꾸준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J와 네이버가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을 했다. 1위 물류 콘텐츠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네이버는 명실상부한 플랫폼 강자고요. CJ는 콘텐츠 강자기 때문에 이 플랫폼과 콘텐츠가 합쳐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많은 네.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식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는 게 주식 네.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현 의원님,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 정도로 섞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혈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뭐 삼국 기현에 보면 뭐 서로 혈맹을 맺듯이 주식을 이 정도로 이제 섞을 때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전략자적 동반자적 관계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사업을 이제 같이 해 나가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네이버와 CJ, 특히 이제 CJ ENM과 CJ 이제 대한통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와 콘텐츠와 플랫폼이 합쳐지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아마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지향하는 모델이 일단은 아마존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 물류와 콘텐츠와 플랫폼을 이제 같이 간다라는 부분에서 주식을 섞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공동의 입장으로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를 지금 당장은 주식 막강한 형태지만 언젠가는 아마 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은 네이버도 지금 강점이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쪽으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엔터테인먼트 쪽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K-팝, K-문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넷플릭스나 혹은 디즈니 같은 OTT 업체들이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대치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 확보에 의한 OTT 경쟁에서도 아마도 충분히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채널이 다양화되고 플랫폼이 확대되고 컨텐츠가 풍부해진다라는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고 네. 여기에 왜 CJ 대한통운을 넣었느냐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네. 아마도 지향하는 부분이 아마존 같은 그런 개념의 회사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호재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단기적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식에는 그렇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군요. 왜냐하면 네. 그 단기적으로는 네. 이 네이버와 CJ 대한통운과 CJ ENM에서 어느 회사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분명히 따질 거거든요. 이 유불리가 나오게 되면 유리한 쪽의 주가는 올라가고 불리한 쪽의 주가 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득실을 따질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호재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이런 생활이 뉴 노멀, 자연스러운 이제 일상생활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OTT 시장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에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CJ와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는 건 정말 장기적으로 큰 호재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향하는 모델이 아마존인 것 같은 만큼 많은 분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긴 한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뭐 계약 관계가 됐든 혈맹 관계가 됐든 아주 진한 관계를 서로 하기로 했으면 CJ와 네이버의 주가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또 클 것 같습니다. CJ와 네이버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중성 위원님? 네, 일단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네. 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응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사실상 네이버만 딸랑 있었으면은 뭐 카카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CJ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일단 그거에 따른 좀 힘을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카카오도 발전하고 있는 모델이 확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나 CJ도 그에 따른 뭐 언택트나 이런 사업에 더 집중을 하겠다. 아까 뭐 아마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사업 역량을 더 넓혀가고 그냥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의 주가는 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기사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호재네라고 하고서는 매수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시고 일단 지금 지수가 뭐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지수가 떨어지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고려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시고 천천히 주가의 흐름을 본 다음에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안정을 찾고 지수도 안정을 찾는다면 뭐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도 네이버도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묶이고 있는 카카오도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종목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자리를 주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전전긍긍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좀 하락이 나올 때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점까지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오중 전회를 이제 개막을 했죠. 내수 중심의 자립 경제 강화 가속이다 이런 주제인데요. 사실 이번 오중 전회가 또 특히나 집중받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가 지금 또 활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경제를 펼치겠다 이거 참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AI나 반도체, IT 섹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많은 경제 발전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중국에서 이제 가치를 내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경제와의 조화, 그리고 내수 부양 이 두 가지 정책인데 글로벌 경제와의 조화 부분은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예전 같은 모든 이제 업종 기업들 다 받지 않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기술을 좀 유입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수 진작인데 이걸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인프라고 즉 5G를 기반으로 해서 하웨이죠.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실물 경제, 고속철도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는 기간 산업을 위주로 하는 실물 경제. 사실 중국이 예전에 내수 진작책을 냈을 때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고속철도 혹은 고속도로 혹은 항만, 기간 이런 같은 기간 산업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이 첫 번째 기치로 내건 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거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5G고요. 5G는 중국이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과의 분쟁 이후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실 내수 위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좀 좁혀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이 5G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인데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5G망이 건설되지 않으면 사실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중국이 내고 있는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IT 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중국이 가장 고속도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지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인민대 그러니까 코로나19 극복한 경축대에서 보시면은 뒤쪽 벽면이 전부 다 5G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면 전체가 5G 깃발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이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아마 IT 섹터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고속철을 중심으로 하는 기간 인프라 구축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철강이나 화학 같은 기본적인 건설, 기계 이쪽 업종들 특히 이제 소비재도 마치 포함되는데 이런 업종들이 역시 민감하게 좀 반응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단기적인 과제와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항상 우리가 중국의 이런 전인대나 이런 대회를 앞두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좀 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향성, 앞으로 언급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중 전에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 이 질문 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뭐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뿐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4차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언택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지만 사실 예전부터 진행이 되어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주가의 차트, 주가의 그 가격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4차 산업 관련군들이 거의 10,000원대 이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레이딩 Q&A 시간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오늘의 상암동 주린이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도하나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주식 용어 제가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정말 주린이들부터 고수분들까지 자주 하는 실수, 바로 매수와 매도입니다. 오잉? 주린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고수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헷갈리냐고요? 정말 심심치 않게 매수 매도 버튼 헷갈렸어요. 어떡하죠?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매수, 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보고 팔면 가장 좋겠죠. 이익을 보고 매도하는 걸 익절했다고 표현하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생각처럼 쉽나요? 만약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낮다면 손해를 보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걸 손절했다고 표현합니다. 가끔 손실을 확정짓기 전까지, 그러니까 손절하기 전까진 이러도 이런 게 아니다라며 무조건 버티는 분들 계신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끔 빠르게 매매를 하다가 매수와 매도 버튼을 헷갈려서 팔아야 할 걸 사고 사야 할 걸 파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주린이 여러분들은 특히나 신중, 또 신중하게 잘 보고 매매하셔서 손절이 아닌 익절길만 걷도록 저 도하나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이 인사가 참 귀여운데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상암동 주린이 보면서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셨던 거예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이제 직접 원고를 쓰셨다고 해서 맞아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충소 의원님은 따뜻한 한마디 없으세요? 또 머리는 언제 하고 나오시나요? 머리요? 이 저번에- 방송에서요?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제 부캐라서 저랑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랑 좀 닮은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요정이라 화면 안에서만 사니까 네, 생방송에서는 만나보기 좀 힘들다는 점 아쉽죠. 아쉽네요. 네. 덧붙여서 이 상암동 주린이에 나왔던 용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상당히 적절한 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매수 매도는 뭐 웬만큼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헷갈리시니까 맞아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손절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네. 대부분 이제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암동 주린이를 통해서 또 우리 다양한 좀 어려운 용어를 좀 쉽게 그렇죠, 우리 그렇죠. 도앵커님의 분신께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